요즘 건보료가 올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보료가 매년 11월에 조정이 되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에 아주 큰 제도 변화가 있었죠. 연 2천만 원 주택 임대소득, 이게 분리과세인데요. 이 분리과세에 대해서 건보료 부과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금융소득 연 1,000만 원 초과에 대해서 역시 건보료 부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보료가 많이 올랐다 이러면서 관심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건보료가 과연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절감이 될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튜브 채널 밤송이 회계사를 운영하고 계신 우영재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밤송이 회계사세요? 일단 제가 머리카락이 좀 까칠까칠하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성격도 좀 까칠하고 많이 있습니다. 예. 지난 11월에 이제 시작된 이 건보료 관련 제도 변화는 기존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과연 건보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기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네. 건보료는 가입자와 가입자가 아닌 사람으로 나누거든요. 네. 이 가입자는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로 나눕니다. 이렇게 직장 가입자로 분류된 분들은 본인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6.67%를 부담하게 되고요. 지역 가입자분들은 소득, 재산, 차량을 어떤 등급표 안에서 점수화해서 그 점수의 일정 금액을 곱해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네. 직장 가입자들은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고, 그리고 그렇죠. 지역 가입자는 본인이 100% 다 내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들의 이 부담이나 이런 불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분들은 소득을 기준으로만 하거든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죠. 그리고 지역 가입자들은 재산도 포함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기본소득 이외에 추가 소득이 발생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네.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분들은 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외의 소득이 생겼을 때요. 네. 그 모든 소득이 건보료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금액 중에서 3,400까지는 건보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이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을 때 3,400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럼 3,500이면 전액 부담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3,500이면 3,400까지는 빼주고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6.67%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직장 가입자들은 건보료에 대해서 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 가입자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직장 가입자하고 이 지역 가입자가 어느 정도 건보료를 실제로 내는지 한번 저희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네. 연소득이 6천만 원이면 이 총 금액을 기준으로 바로 6.67%를 곱해서 그중에 반만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 가입자는 이 연소득 6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 점수표를 고려하고요. 그리고 그 연소득 이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집도 관련된 기준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고려해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그 점수를 또 고려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차량 또한 보유하게 되다 보니까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건보료가 나온다면 지역 가입자는 상당히 차이가 큰 그러네요. 55만 7천 원 정도의 20만 원 이상이 더 나오네요. 예. 이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재산과 차량을 고려하다 보니까 지역 가입자가 돈을 더 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게 됩니다. 저기 보면 그렇게 고가집도 아닙니다. 기준시가 5억 원이고 5년 연식 중형차인데도 한 2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직장 가입자는 또 반이기 때문에 16만 원, 거의 40만 원 차이가 나네요. 지역 가입자하고 상당히 큰 차이가 됐습니다. 일단 네. 상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직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급여를 얻고 추가적으로 상가소득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네. 이때 상가소득 금액이 만약에 2천만 원이다 라면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지역 가입자가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추가로 상가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네. 그렇게 2천만 원이 추가된다면 그때는 상가로 얻은 임대 수익 금액과 그 상가 자체의 재산이 점수로 반영돼서요. 이렇게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피부양자. 자기 아드님이나 따님 밑으로 피부양자가 되면 건보료 안 내시죠. 그런데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바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본인이 지역가입자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인데요. 매년 그 세무사분들한테 물어보면 5월에 그 종합소득세 그 상담을 받아보면 세금 고민보다도 이게 건보 피부양자 자격 잃을까봐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세금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가입자 자체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보료가 부과되지가 않는 겁니다. 네. 근데 건보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지역 가입자로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점수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 금액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거든요. 네. 상당히 정말 날벼락 같은 얘기인데요. 피부양자 자격. 그럼 과연 어떨 때 우리가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부양자의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기 때문에 네. 중요한 요건들을 알고 있는 게 좋다는 거죠. 그 중에서 하나가 소득 요건이랑 재산 요건인데요. 소득 기준으로 3,400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이 없다. 그런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는 허용이 되고요. 500만 사업자 등록이 있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네. 이때 나만 상실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배우자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 등록이 돼 있을 경우에 단 1원만 소득이 있어도 그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요. 그리고 그 배우자분들도 갈지 잃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소득 기준으로는 3,400이 넘어야 되고 사업소득은 없을 것. 이게 각각 다른 요건이라는 거죠. 위에서 말하는 사업소득은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3,400. 네. 3,400은 이 사업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업소득은 1원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탈락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저기 사업 소득이 아닌 이외 연소득이라는 건 되게 뭐 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말한 그렇죠. 네. 이자 소득도 포함될 거고요. 이자 소득. 네, 배당 소득, 근로 소득, 그리고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이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피부양자가 본인 재산이 9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과표 9억 원이라 그러면 시가로는 대략 한 70% 잡으면 이게 기준 시가랑은 약간 다른 게 네. 재산세 과표는요. 그 기준 시가를 기준으로 다시 60%, 주택은 60%고요. 네. 일반 건축물은 70%를 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가로 따지면은 꽤 크죠. 네. 그러니까 2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꽤 크군요. 그러니까 20억 정도 시가 되지 않는 아파트라면 그 문제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준 시가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시가가 기준 시가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올리겠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으로 5.4억 이상이다. 9억 원은 안 되지만 이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탈락하게 됩니다. 네. 이때 말하는 연소득도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의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기타 소득의 합산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는다. 네. 이자만으로 1,000만 원이 넘게 되면 제가 만약에 4년치 이자를 지금 한 번에 받았다. 근데 1,000만 원이 넘는다. 그럼 탈락하게 된다. 네. 그래서 대개 이제 ELS 같은 거 뭐 3년 만기로 갑자기 수익이 확 들어올 경우에 저게 재산 요건 때문에 갑자기 피부양자를 잃고 뭐 이런 기사들 가끔 보입니다. 저거는 두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산세 과표가 5.4억을 넘고요. 연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두 가지 요건이 다 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이 있는 게요. 아까 사업자 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연 2천만 원이 되지 않는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이제 건보료 부과가 되면서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해놨을 경우에 이것 때문에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도 한번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단 주택 임대 소득은요. 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분은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네. 주택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든 등록을 하지 않았든 이분들은 다 사실 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에요. 네.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분들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사업자로서 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거죠. 이때 그 기준 금액, 이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가지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본공제라는 금액을 뒀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의 수입이 발생했다. 월세로서. 그러면 필요경비 60%를 공제해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제 소득은 얼마냐? 400만 원인데 기본 공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 임대 소득을 400만 원을 빼주겠다는 겁니다. 네. 그럼 1,000만 원이면 필요경비 60% 공제하고
기본공제까지 뺀다면 수익 금액이 사업소득 기준으로 0원인 거예요. 그러네요. 이분들은 피부양자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요건을 충족했다는 전제하에. 네. 근데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세법상이 아니죠. 이건 등록하지 않았다면. 네. 구청에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걸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필요경비를 50%만 인정해줘요. 그리고 그 기본 공제되는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월세 수입 연간으로 400만 원만 생겨도 그걸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건보료를 생각하면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결론도 네, 수익 금액 기준으로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표에서 보실 때요. 기본공제 400만 원과 200만 원은 주택 임대소득 제외하고 종합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적용을 한다고 하니까 이 점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건보료를 어떻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고요. 그러면 건보료라는 게 사실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있고 재산이 있으면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건보료를 줄일 수 있거나 혹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로 최근에 많이 소개되는 것 중에 하나가 퇴직금을 IRP 계좌, IRP 요, 그러니까 예. 사적연금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 네. 그게 현재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집계되지 않는 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국민건강보험 관련된 법률을 보면은 세법에 있는 연금소득으로 그냥 준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 세법상 사적연금도 연금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된 연금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비과세되는 게 아니라 사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요. 분명히 소득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아직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른 책을 보고 제가 저 표를 만들었는데요. 퇴직금을 IRP로 두면 이거는 건보료 피부양자 요건에 소득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는데 현재로서는 그게 대체로 맞지만 이게 뭐 앞으로도 그렇게 될지는 정확하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방법이 없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득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데 저만 탈락하는 게 아니라 저랑 배우자가 같이 탈락한다는 그렇죠. 거죠. 이것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그 소득이 임대자산에서 발생했다. 그러면 임대 총 수익 금액을 0 이하로 낮출 수 분명히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총 수익 금액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계산할 때는 임별로 계산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별로 수익 금액을 낮춰서 그 피부양자에 해당하는 그 소득 금액 이하로 낮출 수 있다면 그게 증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네. 될 수 있거든요. 네. 상가 같은 경우도 50% 증여를 통해서 그 이하 금액으로 낮출 수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활용한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의 지분을 넘긴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렇죠. 예, 지분을 넘겨서 예,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0 이하로 만들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네. 주택도 마찬가지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면세점 이하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수익 금액. 아무튼 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에서 그 소득 요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한 배우자만 자격을 잃으면 같이 잃게 되기 때문에요. 이 두 분의 소득을 이렇게 평평하게 맞춰서 기준이 되지 않게 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네. 저희가 소득 요건을 말씀드렸는데 재산 요건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그런 과표를 갖고 있다면 일부 증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많은 분들이 50% 증여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우리가 막상 50%를 증여하려고 하다 보면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네. 일부 증여도 가능합니다. 10%, 20% 증여도 가능하니까요. 그걸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이 건강보험료 과연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책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